네,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등 해외 실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오는 23일에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의 미온적 태도에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전원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캄보디아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또 우리 대학생의 사망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또 네.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런 신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좀 한국인이 피해를 많이 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캄보디아가 네. 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한 이 범죄들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되고요. 예. 뭐 지금 피해자들나 피해 의심 사례 같은 것이 단순히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한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의 모집책도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온다라는 건 국내에도 그 지원 세력이나 동조 세력이 이거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캄보디아 쪽과 연결된 연결 네네. 조직들을 찾아내는데도 수사력을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캄보디아라는 어떤 국가의 어떤 뭐 특성 이런 것도 좀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치안 사정 자체도 네네. 치안 사정이나 수사 기법 자체도 우리에 비해서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 의지도 이런 범죄들이 벌어졌을 때 예, 예.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우리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무엇보다 이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면 아무래도 현재의 어떤 수사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좀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이 부분, 이제 일단은 한번 그동안 실종 신고가 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관련해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또 의심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수사 당국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답답한 거는 실종 신고됐거나 지금 혹시 피해에 연루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지금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일 거예요. 예. 이분들하고도 정보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예. 이제 우리 경찰은 현재 한국 경찰이 상주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이제 설치한다는 네네. 방침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부분도 현지 경찰의 어떤 협조에 좀 의지를 해야 근데 되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대사관에 네. 같이 근무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단 설치가 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현지 경찰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이거를 캄보디아 쪽이 또 의외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간섭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사실 이런 이 수사력의 이 강화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실 자체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그 범죄에 대한 인식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이 사건이 일반적인 범죄 케이스하고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네네. 규모도 대규모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직 범죄의 냄새가 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그리고 이 우리 국민 보호에 협조해 주기를 캄보디아 측에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볼 땐 캄보디아 쪽이 소극적이라는 이유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먼저 강력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코리아 데스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전담 수사 조직 같은 거를 좀 해주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범죄와 관련된 어떤 외교적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좀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은 어떤 건지 좀 첨언을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일차적으로 가장 이렇게 국내에서 관심을 끄는 주요 범죄 사례들이 일어나게 되면 네. 일단 우리 외교부에서 관련 이제 주재국 대사를 초치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래가지고 우려 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교적 협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 어떤 코리아 데스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현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고 전담 인력이라든가 전담 조직을 상터해주기를 지금 그 절차대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좀 긴박한 조건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피해 규모도 클 것 같고 네.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박한 조건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가자지구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일단 이스라엘은 이 인질들이 모두 석방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대로 또 팔레스타인 2,000명의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인데 네네. 이 전쟁의 그 흐름에 어떤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트럼프 보세요? 대통령이 제시했던 가자지구 해결 그 20여 가지 그 이 해법 중에서 네. 1단계에 속하는 지금 인질하고 수감자 석방 문제는 이제 지금 원활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가자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군하고 두 번째가 하마스의 가자 지역 내에서의 완전한 무장 해제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의 그 이탈인데요. 이거는 지금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흐름상은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너무 강경한 정책이 아니냐 했지만 네. 트럼프 정부식 해법이 일단은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관여한 일 중에 가장 큰 성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그렇죠. 자찬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네. 지나치게 이스라엘의 편향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인도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어떤 강경한 군사 작전들 살짝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원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일단 인질 석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바라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냈다는 면에서는 지금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해법이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특히나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 공격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 이런 일이 이제 가능했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인데 이것도 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연 이 문제의 근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분쟁의 근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결국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는 인식이거든요. 예, 예. 다시 말해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온 상황 인식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 이스라엘 그리고 반미, 반 서방 무장 단체의 가장 배후에는 모두 이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일단 확실하게 다뤄야 그 다음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인식에 일단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만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또 인질 석방을 하루 앞두고 군사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거든요. 네네. 이 워딩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내용은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이 장악하는 범위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범위들을 네. 더 넓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스라엘군이 철군하는 지역을 최소화하려는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미리 어떻게 보면은 빌드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중간에 팔레스타인인 세력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또 어떤 이제 이 활동을 펼치게 되면 군사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면 네네. 자신들도 불가피하게 또 이제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배경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변수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 APEC 정상회의를 보름 앞두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트루 수출 통제에 미국이 100% 추가 관세의 다양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여기에 또 중국이 우리는 싸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좀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2018년에 이제 그때와는 좀 미중 분위기가 무역 분쟁에서 네. 그 당시 봤더니 뭐 생각보다 그렇게 중국 쪽에서는 타격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밀리게 되면 더 많은 요구에 직면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아예 이제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우방이나 동맹국들
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여론이 결코 트럼프 행정부한테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전반적인 국제 여론이 뭐 중국한테 나쁠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가도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이게 예. 아마 지금 그 9월달에 있었던 그 이 전승절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나왔던 세계가 전쟁이냐 평화냐에 기로서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얘기한 게 주로 이제 미국 쪽이었잖아요. 그 정책이 당분간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의 대응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제 중국이 불황을 겪는 거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좀 전면전은 약간 좀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기싸움을 하면서 네. 이 어떻게 보면은 말들은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정리를 하고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도 뭐 대만 문제나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높아졌다가 2013년 12월이죠. 그때도 에이펙 이 정상회담이었어요. 정상회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는데 예, 예. 그 당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너무 극단적인 갈등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합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비슷한 수준을 밟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서로 계속 찔러 보면서도 네네. 일정 부분의 선은 넘지 말자라는 지금 어떤 계속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말자. 커뮤니케이션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근데 이제 다만 극단... 이제 누가 예, 예. 외형상으로도 한풀 죽이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관건일 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본인이 물러섰다라는 네.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지는 절대로 않을 거기 때문에 과연 누가 여기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계속 서로 용어상의 에스컬레이션이 있다가 거기서 네. 한 발 물러섰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사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제 점쳐졌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결렬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정상회의 에이펙에는 오지만 정상회의 자체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우려도 그런, 나오고 예.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미중 정상회담도 제가 볼 때는 그 열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해도 의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잠깐 만나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펙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한 가장 큰 계기가 예. 서로 이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이펙 회의 자체, 에이펙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예 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는 있어요. 예. 중동 지역에서의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가자 지역 해법이 갑자기 또 이 변수가 생긴다든가 다시 말해서 교전이 다시 시작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원치 않을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양측 다 에이펙 정신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어디까지나 협력하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화를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강화된 가운데서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감으로써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신에 충실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미국하고 중국에 던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결국은 에이펙에서 그동안 강조가 되었던 지금 서로가 그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자유무역에 대한 고관세 정책, 네네. 하나의 침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주요한 경제적 자원의 전략 무기화. 이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측에 대해서 둘 다 이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표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외교 안보 이슈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부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